지금 이제 헌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측에 문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풀어달라. 정확히 이야기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사건 결재를 많이 하셨고 바쁘셨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대한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이렇게 보고 나서도 참 기가 막히고, 아무튼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보여주고 싶어서 꼭 와봤거든요.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세월호 7시간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여러 이야기도 많이 나왔죠. 처음에는 뭐 대통령이 무슨 뭐 남녀관계에 연루돼 있었다, 뭐 구설했다니 또는 무슨 성형수술했다니. 근데 이건 현재까지는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정확히 밝혀지면 좋을 텐데 지금 이런 여러 이야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일단 오해다, 만 오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 7시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이제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도 이 부분에서 지금 청와대 측에서 지금 밝혀라. 이쪽 탄핵 소추를 한 이 국회 쪽에서 그 부분을 지금 걸고 있는데 당신이 말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지금 변호인 나와서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기억이 잘 안 난다. 너무 일정이 바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세월 7시간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안 보여가지고 어딨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결제할 게 많고 일이 많아서 생각이 안 납니까? 그 세월 7시간 기억 못 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정의 최고 책임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그래서 뭐 금방 말씀하신 좀 구술했다는 설, 그 다음에 뭐 정말 우리가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우익 기자들한테 창피를 쏜 딱 사건도 있잖아요. 뭐 호텔 가서 남녀관계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한 종편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시술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술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당장이라도 대통령이 이걸 밝힐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비서실장도 그 시간에 대통령 못 봤다고 그러고 안보실장도 대통령 못 봤다고 그러고 정호동 비서관이 오후 2시에 관제 가서 봤다는 게 유일한 증언인데 대통령이 밝혀야죠. 본인 이야기를. 왜 안 밝힙니까? 지금 3차 국민당화까지 했는데 이 부분이 온 국민의 지금 관심사하고 정말 분노의 핵심인데 저는 대통령만은 그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대통령이 나와서 그때 내가 뭘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죠. 일정이 하나도 없었던 건 사실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저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라도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이 나와서 7시간의 진실은 이거였다라고 밝혀주기를 온 국민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촛불 시위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광화문 바로 앞에 설치된 범무대에서 열린 문화형 행사형의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전 행사입니다. 저녁 7시부터 본 행사가 열리고요. 오늘 또 많은 시위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수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지금까지 오늘이 10차 집회입니다만은 지금까지 10차례 집회를 통해서 모두 1000만 명이 돌파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화문 광장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인근에 모인 촛불 시위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제 신중하고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헌재의 신속함 때문에 혹시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걸 끝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끝내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박한철 소장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CG를 통해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데 박한철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 제가 세 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한번 들어주시죠. 한번. 자,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에 임기가 마감되는데 그 전에 결론이 날 수가 있을까요? 동의하면 O, 틀린다고 생각하면 X를 해주시면. 와우, 세 분 다 1월 말에 결론이 난다. 이건 일반적 예측과는 전혀 다른 우리 시사 포커스의 세 분의 전문가가 전혀 다른 예측을 해주셨어요. 한번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1월 말 이전에 난다기보다 그렇게 되기를 강력히 좀
희망하는 희망 표라고 섞인 봐야 전망입니까? 될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미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심리는 절차에 따라 정말 신속하게 빨리 끝내고 중요한 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정치적 재판이고 대통령이 그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려와야 되느냐 그들이 유지돼야 되느냐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판단의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심리를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만 끝나면 9명 헌법재판관이 모여서 이른바 평의라고 하죠. 평의를 빨리 열어서 결정만 내리면 저는 얼마든지 1월 30일 이전에 탄핵 인용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오를 들었습니다. 이정훈 평론가께서는요. 네, 저는 사실은 약간 돌려놨습니다. 중간입니까? 네, 한 6대4 정도. 네. 6대4 정도로 박한철 소장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그 임기 전에, 임기 마무리되기 전에 1월 말 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뭐 박한철 소장 뜻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제 그 재판관들도 거기에 이제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나머지 재판관들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심지어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에는 기각도 염두에 두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번에 그 내놓은 그 신년사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거기서 뭘 강조하냐면 뭐 국민통합 이런 것도 강조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논란되는 것도 좀 이렇게 좀 빨리 종식시키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박한철 소장은 어떻게든 1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의지 같고 기각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머지 재판관이 결국 재판관들이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전 짐작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 법률 전문가이신 김 변호사님의 답변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정훈 평론가의 생각에 약간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박한철 소장이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제 그건 좀 제가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사실 박한철 소장이 그만두는 시점에 결정 내기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약간 촉박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헌재의 어떤 심리하는 걸 쭉 봐오면 일단은 12월 달에 3번의 준비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명확하게 쟁점을 13개에서 5개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탄핵 심리 기일을 1월 3일, 5일, 10일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3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어서 3일은 공전될 것 같아요. 근데 5일하고 10일 잡았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2, 3회씩 잡으면요. 이게 그 1월 달만 해도요. 8번에서 9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1월 말까지 가면 결과적으로 적어도 10, 한 2, 3회, 3, 4회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심리 횟수라고 하면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변호사나 전문가들 이런 의견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증인만 해도 많은데 이걸 언제 다 신문하고 가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어요. 일부만 받아들이고 순차적으로 심리하면 되거든요. 1월 5일 날은 예를 들어서 4명을 심리하지 않습니까? 증인심을 하지 않습니까? 안봉근, 이재만, 그 다음에 누구죠?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 윤천추 4명 심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일날 또 잡혀 있어요.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면 심리가 1월 중에서 끝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박한철 소장도 아까 신년사도 이런 좀 약간 문구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론을 내리겠다. 겠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시점을 정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결정이 날 가능성도 크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날 1월 31일까지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는 3월 13일 전에는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세 분 말대로 1월 말까지 결론이 나온다. 특히 그 결론이 인용 결정, 대통령이 파면을 결정한 거라면은 대통령 선거가 3월달에 열리게 됩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제 급한 상황들이 전개될 것 같은데요. 특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자, 특검이 오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 유명 소설가죠. 이인하라는 필명 알려진 이인하로 알려진 류철균 교수를 긴급 체포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특검이 정말 현판식 걸자마자 정말 신속하고도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최순실 게이트의 첫 시작이자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첫 시작이 정유라의 이 부정입학 문제 아닙니까? 그 정유라가 어떤 여자이기에
그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하다는 이화여대에 그렇게 들어가서도 코빼기를 안 비치고도 학점 관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폭로되면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건데, 이 정유라 씨의 학사 특혜, 그다음에 학사 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특혜들에 대해서 여러 그 교수들이 그 연관돼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유철균 교수를 긴급 체포했다는 건 뭐냐면, 이 이인하로 알려진 유 교수가 실제로 자기 수업과 관련해서 자기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정유라 씨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뭐 대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출석하지 않은데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면서 학점을 줬다는 것이 제가 볼 땐 증거로서 명백한 물증으로서 입증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하는 형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또 현직 교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를 했다는 것은 특검이 그만큼 입증할 만한 자료와 증거를 좀 확보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는 이 정유라 씨의 입학과 학사 특혜에 관한 것도 특검 쪽에서 굉장히 날선 칼을 가지고 이화여대를 정면으로 겨냥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또 특검이 구속 1호, 특검의 구속 1호가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관련 수사가 급무사를 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국민연금,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해서 국민연금이 개입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게 안종범 전 수석,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 그다음에 국민연금 운용기금 본부장인 홍한선, 이 카테고리가 다 특검에서 인정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이냐. 그런데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제 그 전에 특검에서 조사할 내용이 있죠. 일단 삼성과 최순실 관계 자체는 결국 삼성의 미래전략실에서 주도를 한 거기 때문에 미래전략실 실장이었던 최희성 사장, 그 다음에 장충기 사장, 그 다음에 대한승마협회에서 회장 맡았고 삼성전자 대외협력단장을 맡았던 박상진 사장을 아마 공식적으로 조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를 할 거고, 또 이재용 부회장 조사할 때는 아마 신병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자, 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특검 수사가 대체 언제쯤 끝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특검 수사는 뭐 일단 이제 기한이 있으니까요. 기한까지 이제 최대한 수사는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특검 수사도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는 것 같고, 주요 혐의,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정도면 다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삼성 관계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한두 명 정도 구속에 들어가면서 이 최종적인 부분이 결국 남은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영표 장관이 과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국민연금에다가 지시를 내렸는지 그 여부인데, 그거 이제 조만간 저는 규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자, 특검은 검찰이기 때문에 이제 기소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기소, 무슨 재벌들에 대한 기소 문제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특검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할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인데, 참 이런 질문 드린 것도 참 제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만은, 올해 마지막 날 세 분께서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다, 안 한다, OX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소한다면 O, 아니라면 X. 자, 두 분은 기소한다, 안 한다. 그러면 먼저 한다는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안 한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변호사님. 이것은 이제 기소를 한다는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기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범 관계로 최순실을 비롯해서 관련자들, 삼성과 관련해서 공범자로 기소를 하는데, 지난번 검찰에서 기소한 것처럼 공소장에서 피고인으로 적시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직접적 피고인은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퇴직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구속을 되든지 아니면 제3자 뇌물소송으로 무조건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평론가께서는. 저는 뇌물죄,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 적용은 뭐 거의 100% 확실하다라고 보고요. 직접 받았느냐, 그러니까 수뢰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인데, 수뢰죄 부분도 제가 보기엔 한 7분 능선까지 지금 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게 기소를 안 한다가 아니라 못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못한다. 특검이긴 하지만 네. 특검의 활동 시간이 있고, 그때까지는 아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 소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는 못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 증거를 많이 추가 확보하면 탄핵 심판에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 대통령이 좀 더 빨리 파면당할 수는 있죠. 그래서 파면당한 다음에 뭐 당연히 특검이 아니라도 일반 검찰에서도 이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오면 잡아서 구속을 해야 되겠죠. 예. 보통은 저 단계에서
기소는 물론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기소 중지 상태로 남겨놓습니까? 어떻게 검찰 경험이 있으신데? 일단 그건 특검에서요 조사할 때 피의자로 조사를 이미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시한적으로 기소중지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일단 참고인을 조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검찰에 기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피의자 신분으로 일단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나면 바로 법원에 기소할 수가 있는 신속하게 기소할 수 있죠. 네, 세 분 간의 대화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